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출범, 당 쇄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호 혁신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내걸면서 당내 비주류 끌어안기에 나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제4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박근혜 후보 캠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변화된 모습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통합과 희생을 강조. 우리가 처음에는 통합, 그 다음에는 희생, 어떻게 뭐를 정치인들이 내려놔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건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구상하는 당 쇄신과 총선 승리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징계 해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혁신안으로 중진 의원과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험지 출마를 내놓았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분주히 움직이십니다. 네. 어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다녀왔는데 이준석 토크 콘서트에는 참석을 했지만 두 사람의 직접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영어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하면서 인 위원장과 만남을 거부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꼭 거부한 건 아닙니다. 네. 내려갈 때 무척 당황을 했고요. 네. 제가 누구한테 우리 쪽에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결정한 일이라 그리고 이제 그 끝날 무렵에는 또 그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기 때문에 저를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근데 환자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의사인데 환자는 제가 더 잘 알죠. 네. 예, 그런 기분이 들었고 영어에 대해서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가 26년 군산에서 태어났고 저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점이 조금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네. 이태원 그 추모 행사 때 나올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조금 힘들었고요. 네. 두 번째로 힘든 게 이 대표 전 대표께서 영어로 할 때 그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또 긍정적으로 하려고. 네. 아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근데 네. 조금 섭했어요. 그거는. 네. 다른 건 없고 네. 비판도 마땅히 들어야 되고 네. 그 언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청으로 갔어요. 네. 경청한 이후에 그래도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점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만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짜져 있는 그 스케줄과 분위기가 네. 또 솔직히 기자분들이 제가 김포에서 비행기 탄 걸 알고 KTX 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김포에서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아마 너무 많이 몰려와서 네. 좀 좋은 분위기가 되지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전히 이 전 대표는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요? 그럼요. 신당을 만들면은 본인도 좋지 않고 우리도 좋지 않고 네. 서로 좋지 않고 제 처음 메시지가 통합인데 네. 우리 통합을 해야 돼요.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안고 가야 되니까 내려갔고 앞으로도 통합이 첫 목적, 첫 테마인데 그거를 안고 갈 겁니다. 네. 계속 본인도 안으려고 노력하고. 네. 그러나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요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저는 정치인 아닙니다. 네. 저는 이 당과 크게 나가서 나라의 잘못된 거를 조금 고쳐보자. 네. 그 마음은 변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전 대표는요, 개혁보다는 혁명이 쉽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혁명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네. 혁명은요, 이제 남미에서 35세 미만이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다. 네. 또 60세 이상이 혁명 얘기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다.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개혁이 좋습니다. 네. 혁명이라는 것은 목적에 달리 이렇게 소용돌이에 몰려서 1918년 볼셰비크가 18% 지지율 가지고 혁명을 했는데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스탈린 딸이
네. 스탈린 딸이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네. 망명해가지고 공산주의는 그 혁명으로 들어왔는데 그 70년 동안에 인류가 한 가장 큰 그 실수와 낭비였다. 네. 근데 그 말의 맥락은 어쨌든 신당 창당 쪽에 기울은 것 아니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실무적 준비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직접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신당 창당 쪽으로 좀 기울었지 않냐 이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 문제가 있죠. 뭐 네. 제가 보기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억지로 하면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오늘 보니까 뭐 추측 보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 민주당에서 이명계 일부와 뭐 좀 불만 있는 사람들하고 네. 같이 글쎄요 그 사상적으로 맞춰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신당 창당 가능성. 아 저는 그 신당 발표하는 날까지 안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끝까지 제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미 시점을 시별로 유승민 의원은 저보고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네. 조금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굉장히 고마웠어요 제가. 네. 왜? 그거는 저한테 시간을 좀 주고 그런 간접적인 뉘앙스가 아닌가. 네. 그분은 정말 그렇게 신선한 분인지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럼 두 사람이 꼭 같이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안 들으셨나요? 많이 그 제 느낌은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대화가 많이 오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유승민 의원은 진심으로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나라가 걱정되고 당이 걱정된다. 조금 지켜보겠다. 네.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서울 누구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셨는지? 아마 당과 대통령 말씀이겠죠. 네. 예. 근데 환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인 우리 이 위원장께서 더 잘 훨씬 제가 더 잘 그러셨잖아요. 알죠.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접근을 합니다. 뭐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로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네. 국민의힘이 원래 좋은 당이고 많이 변했어요. 네. 많이 변했는데 조금 더 변해야 되고 과감히 변해야 되고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 그냥 간단합니다. 진리는 간단해요. 네. 결단을 내려야 돼요. 네. 그거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벅뚜벅 뭐를 바꿀 건지 또 소통도 더 잘해야 되고 또 아주 경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경선을 선대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네. 그렇지만 그 어떤 페어하게 뭐 어디서 누가 뭐 내려서 무슨 뭐 공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네. 두고 봅시다. 네. 지금 인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환자의 그 범위에는 그러면 당을 말씀하셨고 네. 또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뭐 포함됩니까? 저가 당에 들어와서 김기현 대표로부터 네. 정권을 임의를 받아서 이걸 고쳐 나가니까 네. 저는 또 이제 대통령하고도 소통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 누가 원치 않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언론 때문에 못 해요. 네. 왜 자주 못 만나고 대화 못 하고 아직 뭐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이유는 오해의 소지예요. 네. 혹시 내가 조정을 받나. 저를 보세요. 네. 제가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일했는데 누구 조정을 받고 네. 지내온 사람 조정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갈 길을 정확히 제시했어요. 네. 길을 제시했고 이제 내려놔서 뭔가 보여주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내가 뭐 민주당에서는 제가 뭐 많은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데 아이고 그분들 그런 거에 연구할 시간이 있으면 좀 민생에도 더 연구하고 네. 그 저에 대한 안 좋은 것도 많이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본질을 내가 민주당에 우리 원내대표 보고 그랬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좀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난 민주당도 사랑한다. 네. 나 대한민국 김대중까지는 민주당을 엄청 좋아했다. 네. 나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거 좀 다 고치자. 다 바뀌자. 방금 그 말씀은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서 주문하고 싶은 얘기도 있다는 것인가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게 간절했는데 국회에 나와서 보니까
좀 변했어요. 네. 확실히 변했어요. 또 소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서 사람 만나고 네. 대통령께서는 검사 출신입니다.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우리 스타일이 있고 전문직이고 정치를 몰라요. 네. 그리고 대통령을 누가 시켰습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민주당이 시킨 거잖아요. 민주당 그런가요? 책임도 있죠. 네. 아, 거침없이 내가 얘기한다고 비판을 받는데 누가 시킨 거예요? 대통령을 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좋은 나라에 이제는 뭐를 못해서 되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 네. 잘해서 유임시키고 뭐 잘해서 더 일을 시키고 못해서 상대 방향을 찍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의사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변화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됩니까? 제가 일평생 저 자신을 애로 봤어요. 네. 근데 부산에 가서 경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보는데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됐구나. 네. 아, 정말 어른답게 온돌방 아랫목에서 제가 컸는데 가난한 전라도에 어른들 말을 평생 듣고 살았는데 아마 그 뭐랄까요, 지금 MZ세대를 많이 우리가 욕하고 나쁘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아프구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제가. 네.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냥 끙끙 앓았어요. 저 양반 조금 마음 좀 어떻게 푸는 방법이.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또 만나서 또 풀어야 되겠구나. 네. 그 시점을 언제까지 두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뭐 저를 만나고 싶으면 뭐 연말도 항상 있고 문이 열려 크리스마스도 있고. 있고 뭐 저도 이제 우리 혁신위원회가 수요일 날 꽤 가까이 가요.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네. 홍 시장님도 한번 뵙고 싶고 너무 재밌어요. 홍 시장님 네. 발언들이. 한국어에도 능숙한 건 모두가 잘 아는데 인 위원장을 향해서 미스터 린턴이라고 호칭하면서 영어로 우선 얘기했습니다. 저는 미스터 린턴이 아니고 닥터 린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영어로 얘기한 게? 모르니까요. 의도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를 모르고 그 이 의원도 영어로 저한테 했는데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네. 거기서 이제 가슴이 아프고 참 우리가 여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문 좀 걸어 잠그고 대화 나누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사심 없습니다. 이거 마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네. 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추측 보도 뭐 오보 뭐 많이 하는데 괜찮아요 그것도.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뒤에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마음 상한 사람,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마음 상했을 때는 공격이 나와요. 네. 제가 의사하고 심리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신과 아닙니다. 근데 그 굉장히 이 분노가 이 그냥 자기가 억울하고 분노가 근데 이제 그것만이 길이 아니고 또 제가요 이제 60 넘어서 알게 됐는데 이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우리 당 보고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용기가 필요해요. 네. 자기가- 누구에 대한 분노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잘못 가고 있는 거를 고쳐나가는데 용기가 필요한데요. 네. 용기가 없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세상 살면서요. 내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자존감을 내려놓고 잘못했다. 내가 어떤 때 우리 간호사 밑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심하게 질타를 하고 그 다음날 내가요 와서 아유 내가 당신한테 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놀라워요. 되게 눈물이 나와요. 네. 내려가면 돼요. 네. 나는 내려가는 거는 저한테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네. 아마 여기서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커요. 그러나 끝까지 해보자 이 말이에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 같습니까? 당 대통령 뭐 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뻔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당 지도부를 포함한 중진 의원, 친윤계 의원들이 불출마하거나 험지 그렇죠.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 해당 의원들 반발이 있는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의 권유를 지금 뭐 친윤 어디 중진 보니까 의원들 소는 또 네. 국민이 키운다 이렇게 써놨던데요.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혁신의 권유를 친윤 중진 의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도 촉구하는데 네. 몇 분이라도 결단을 좀 해서 발표하기 시작하면 저도 일이 쉬워지고 네. 분위기 바뀌고 국민들도 말만 하는 거 아니구나. 저는 지금 국회의원한테 기대가 커요. 네. 굉장히 우리 당 국회의원들한테 기대가 엄청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끝난 거 아닙니다. 네. 통합도 그렇고 이 희생도 그렇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희생을 했어요. 네. 정치인 때문에. 이제 그건 그 시대는 끝났어요. 네. 이제는 이득은 좋은 것은 국민이 찾고 좀 희생은 이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 나오고 못하겠으면 내려놓으라 이런 말까지 하셨잖아요. 대통령을 사랑하면 희생을 해오고 올바른 결정해야 되는데 더 크게 얘기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를. 근데 이 말 속에는 친윤 핵심 의원들을 향한 발언인지 분명히 염두에 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단체가 있죠. 여러 그룹이 있죠. 네. 뭐 그렇게 자꾸 제 말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네. 전체입니다. 네. 민주당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 내려놔야 될 사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우리 당만 아니고 이제 정치 문화가 좀 달라지자. 네. 크게 얘기하면 뭐 제가 세 분류를 얘기했지만 우선 그 대통령을 정말 대통령과 나라를 사랑하면 한번 변해보자.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와서 수도권에서 네. 지면 어때요? 떨어지면 어때요? 노무현 대통령도 떨어져서 나중에 재계를 했는데 그 뭐 그렇게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저요. 본과 1학년 때 유급을 했어요. 다시 다녔어요. 네. 저 재혼도 한 사람이에요. 저 실패 많이 했습니다. 네. 실패 통해서요. 사람이요. 많이 뭐랄까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많이 성숙해져요. 근데 혁신위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은 의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권유 정도에 그친 거에 대해서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거는 우리 혁신위가 모일 때는 이런 발표 나는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 우리가 네. 미리 짜고 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결정 났는데 제가 이제 당한테 많은 불만이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시간이 없었다. 네. 회의하고 언제 또 의논하고 또 발표를 하냐.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다른 대안이 있냐 얘기해봐라. 네. 다른 대안이 있어요? 한번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네. 없어요. 네. 그 올바른 길이에요. 네. 이제 됐어요. 나도 많이 편해졌어요. 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무슨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만약에 강요 예. 분위기요. 분위기입니까? 아 그럼요. 네.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뭐 기고만장은 아니에요. 실패할 확률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요 굉장히 스마트한 민족이에요. 아마 IQ 테스트는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다 알아요 답을. 우리가 오늘 대화하는 자체도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그 맥락이 쭉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뭐 좀 영남권을 얘기를 하고 또 뭐 중진을 얘기하고 또 친윤, 이제 영남 핵심, 뭐 낙동강 하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도부도 얘기하고. 전쟁 때 낙동강 하류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거기에- 낙동강 하류라는 것은 네. 이미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중진이나 또 친한 분들이 나 정말 계백 장군처럼 나 한번 나와보겠다. 그 이정현 의원을 보세요. 네. 그분이요 순천에 불가능한 데 와서 나는 자랑으로 생각해요. 우리 고향에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이 국민의힘 새누리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좀 뭐랄까요, 뚝심 그런 그 용기 있어야 됩니다.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의원들을 쭉 보면 뭐 김기현 대표라든가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다 이렇게 포함되는데 그 특정인을 그 염두에 둔 건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 선대위원장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결단을 내려야죠. 제가 강요를 못 하고 네. 또 그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위로. 네. 그건 아름답지 못해요. 대통령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그 절대 옳은 일 아닙니다. 그러면요, 임 위원장께서는 김기현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꾸 저를 정치인을 만드는데 저는 혁신으로 왔습니다. 네. 네. 아니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한 건지 현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제가 많은 요구를 했는데 네. 당에서 정진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제가 제시한 방향을 제가 듣기로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좀 지켜봅시다.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솔직하죠. 김기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하십니까? 아이고,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존중합니다. 네. 저를 이 자리에 줄 때 정권을 다 줬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서 무슨 비공개적인 것도 아니고 네. 김기현 대표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그거는 좋지 않은 그 유도적인 질문입니다. 당정 관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봤을 때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로 당과 대통령 관계 재설정이 상위에 꼽히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 문제는 월권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으시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상당히 유교는 경직돼 있어요. 아니, 제도는 돼 있죠. 예를 들면 당무 불개입. 설명 좀 네. 할게요. 미국 의과 대학생들은 교포 의과 대학생들은 처음은 질문을 엄청나게 해요. 여기 의과 대학생은 질문을 안 해. 네. 그래서 시켜야 돼. 너 질문 하나씩 해. 그 미스터 공자 때문에요. 그 유교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직 자체가 굉장히 경직이 되고 제왕적인 제도화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이게 문화와 유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고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한테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한 나라예요. 아시아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왕적인 어떤 시스템을 바꿔가야지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느낌을 주고 이렇게 문화라고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고쳐나가야 되죠. 꼭 그게 교회 보세요. 교회 다니면요. 신도가 말이에요. 목사가 보면 전부 다 무슨 뭐 주의 사자라고 그래요. 목사님 주의 종이에요. 저는 신자인데 우리는 주의 아들 딸이에요. 목사님 우리한테 섬겨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사가 뭐 사자처럼 돼 있고 목사님을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드냐? 죄송하지만 신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럼 우리 다 네. 책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책임은 뭐 일련의 민심 위반이 확인됐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당과 대통령, 정부 어느 쪽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후보를 안 냈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월요일 날 축구 경기는 일요일 날 했는데 월요일 날 평가해요.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고 또 제가 의사인데 예방 접종으로는 참 훌륭했다. 네. 좋아요. 좋은데 비판도 받아야 되고 아쉬운 점 많아요. 그렇지만 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었다. 후보 안 내기 아깝고 또 그렇게 뭐 원래 이쪽에서 나가는 후보가 아마 사면 받은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엇갈려서 조금 지혜가 부족했다. 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갖고 배우고 나가면 됐죠. 계속 언론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네. 지나간 겁니다.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그거를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하는데 그걸로 공부를 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고 이제 저는 여기 혁신으로 와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네. 않도록 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통합을 위해 지금 매진하고 계신데요. 네. 이제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뭐 이준석 전 대표든 유승민 전 의원이든
신당을 만들어졌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신당 만드는 거 과거에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네. 예, 호응을 못 받아요. 네. 두 당 구조로 되게 미국도 그래요. 어려워요. 그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 우리가 뭐 할 거냐. 네. 이걸 좀 비춰보고 싶은데 자꾸 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는요 이제 심각해요. 경제가. 네. 그래서 이제 청년과 경제 네. 이거를 다음 주 사모한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뭐 나온 게 없어요. 회의도 안 했고 네. 대구도 내려가고 수요일 날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그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 부부가 식당에서 고용한 사람 구하기 어렵고 본인들도 어렵고 이 모든 민생이 어려운 거 R&D 문제 네. 뭐 이제 할 일이 이제 태산 같고 이것도 하나하나 내려가서 목소리를 듣고 제일 아래 혁신이 뭐예요? 내려가서 애로사항 있는 사람들 잘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회의에서 그걸 잘 쉽게 요약을 해서 그다음에 보고를 올리는 게 우리 혁신입니다. 네. 당에서 김포시 서울편이 그 메가 서울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적합한 제안으로 보세요? 순천 승주도 통합했고 여천도 통합했고 네. 저 고향 말입니다. 또 저기 뭐 관양 동광양도 통합을 했고 좋은 점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김포 시민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서울 시민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가시티를 전국적으로 할 건지 네. 순천 같은 경우에 승주하고 합칠 때 면적이 엄청 넓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더 도전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리 당하고 관계없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수도권을 옮기는 것 대찬성입니다. 네.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분산화해야 되고 지방자치시대 와야 되고 학교도 지방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그렇게 학원이 많은 것 정말 좀 정상이 아니에요. 네. 병원도 그렇습니다. 병원 지방병원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돼요. 네. 지금 위원장께서는 통합과 희생이라는 그 주제어로 해서 여러 움직임을 펼치고 계신데요. 앞서 뭐 중진이라든가 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 이런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일련의 지금 위원장 또는 혁신에서 내놓는 안들이 용산 대통령실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세요? 전혀 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환영할 거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신선한 것을 보고 이 사람들 참 민초에 말을 듣고 있구나. 민심에. 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제가 아주 시골 촌놈이에요. 저는 그 앰뷸런스 만들고 그럴 때 서장들하고 안 놀았어요. 제가 내려가서 119 대원들하고 AB 반으로 나눠질 때 그분들하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분들하고 같이 등산하고 문제를 파악을 했어요. 문제.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해나갔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알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네. 직접 교감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네. 뭐 한 3, 4개월 전에 다른 이 문제들이 나오기 전에 그냥 북쪽에 대해서 제가 많이 네. 다녀왔기 때문에 네. 초청을 받아서 좀 제가 북쪽 농촌 다니면서 느꼈던 거를 많이 전달을 했어요. 네. 앞으로 어쨌든 혁신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 역점을 둘 부분은 어떤 점이신지요?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네. 뭐 과반수가 여성이고요. 네. 여성이고 또 청년이니까 제가 역시 그것도 그분들하고 의논해야 되고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저께 뭐 폭탄 같은 발표가 혁신에서 논의돼서 나온 겁니다. 네. 미리 뭐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 3선 이상 못한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 법적으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의장을 하면 4선, 5선밖에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좀 경고를 줬어요. 의원들한테. 그걸 막 강력히 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보자. 네. 예를 하나 들자면은 너무 팍팍 저질러서 후에 그 잘못된 걸 감당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 좀 미뤘어요. 그 3선 네. 이상 그건 나중에 토론하자. 네. 모를 때는 공부 더 해가지고 다시 토론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네. 그럼 방금 앞서 말씀하신 뭐 중진이라든가 3선 초과 금지 또 친윤 핵심 험지 불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닥이 잡힌 게 아닙니까? 그 방향이 옳다고 굳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토론 중단했습니다. 그거 네. 천만에요. 네. 그거 앞서 나가지 마세요. 신문들이 많이 앞서 나가는데 네. 추측하고 뭐 YTN 한번 보니까 뭐 우리 2달 후에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거 좀 너무한 거죠. 방향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보시는 거죠? 3선 이상 그러나요. 3선을 한 곳에서 했고 일 많이 했고 훌륭한 사람이고 네.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당에 말하자면 중심 무게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냥 내쳐서 3선 이상 하지 마라.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한편에서는 지금 분위기 전체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해서 좀 판을 흔드는 역할에 중심을 두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 혁신을 매듭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추측 보도 많죠. 네. 좀 하는 거 봐서 평가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내용이 있는 네. 그 혁신안을 2가지로 출발했어요. 네. 이제 매주 하나씩 또박또박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해도 피곤해요. 네. 국민도 피곤해하고 네. 그리고 소화시키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속도전을 줄여라. 그거를 이제 좀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 혁신 의원들한테 당이 아닙니다. 혁신 의원들한테. 그래서 속도를 좀 맞춰가자. 네. 네. 당 쇄신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나의 기득권에 손을 대는 것은 싫다. 요즘 정치권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변화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이건 혁신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들으려고 왔습니다. 좀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2번째 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산을 내려갔던 인유한 판검제에 출연했던 혁신위원장, 직접 대면은 못 됐습니다. 경청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전 대표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정호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전에 인요한 위원장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 대표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아주 심한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당의 혁신의 객체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물론 이뇨한 위원장은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하고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제3당으로 가겠다 하니 향후 그렇게 원만할 것 같지는 않다. 2달 동안의 전략을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뇨한 위원장을 향해서 혁신을 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뭐 실무 준비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뇨한 위원장 일단 뭐 아무 말 없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비윤 끌어안기 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속될까요? 앞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설명이시던데요. 지금 이제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작전 포석 주요 포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주요 포석 중에 한 번이 이제 통합 합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속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의 역할은 이 역할을 계속 하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바둑으로 비유해서 사석 처리가 될지 요석으로 쓰일지는 지금 좀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12월 말 정도까지 시한을 좀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응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한 2달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이뇨한 위원장은 계속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다든가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 할 거로 보입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그 행사 전부터 불쾌감을 드러냈잖아요. 페이스북에 화전 양면책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게 뭐 북한의 전략을 지칭하는 건데 한쪽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지금 혁신위원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화가 난 것 같다, 분노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시고 있던데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혁신위원장을 내세우고 실제로 중심에는 아마 그 당의 그 기득권 세력이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화전 양면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판이나 전쟁판에 있어서 이게 악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세계관을 보면은 100대 0 제로섬적인 의식 구조를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2번의 선거를 완전히 이기고 잘못한 게 없는데 당이 100% 잘못해서 나를 몰아냈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회의 손짓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은 다음에 12월 27일이라고 날짜까지 못 박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최초로 비대위원이 된 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100일 남은 그 첫날, 그 12월 27일에 뭔가를 하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칼을 빼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 이상의 뭔가를 좀 썰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더더군다나 지금 가장 공격의 가장 첨단 내지는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김 전 총장님, 이준석 전 대표가 혁신이 구성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시작된 것인데 유권자의 소리를 듣고 왔느냐, 이게 선결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패배 원인은 당이 아니라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때문 아니냐 이 점을 지적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한테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당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을 나에게 주고 내가 지휘하는 총선 체제로 선거를 치를래? 아니면 나는
여기서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야.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압박하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금 현재 그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의 책임을 대통령과 당 대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왜 굳이 이뇨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말을 했을까인데 어떤 뭐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으로.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뇨한 위원장은 달변일 뿐만 아니라 다변이에요. 네.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들을 말이 없는데도 굳이 왜 영어로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냥 제 생각, 의식 흐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 한국인 아니거든요. 이런 뜻인가? 저는 딱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귀한 한국인이시지만 과연 한국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서 체득되고 착근된 어떤 그 생존을 향한 인동초 같은 본능이라든지 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이 왜 혁신이 아닌 혁명적인, 그래서 이노베이션과 레볼루션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즉 한국인들의 깊은 인식의 우물 속에 당신이 몸을 담궈봤어? 이런 취지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뭐 중진들, 영남권 험지라든가 불출마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과연 이제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전망을 하세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막 40% 중반으로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대형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당의 대통령 측근들 있잖아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웠던 분들, 그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표현하고 당 중진은 좀 구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정치학을 할 때 흥정 이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깎아야 되는데 처음에 10,000원 깎아주겠어 하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근데 1,000원만 하다 9,000원까지 깎다 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000원 더 해가지고 10,000원을 깎으면 아예 처음에 10,000원 깎은 거하고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과거 몇몇 정치인들이 왜 총선 때 자기 희생을 위해서 어디를 출마하라 그랬는데 끝끝내 안 나가다 겨우 할 수 없이 나가는 것처럼 하다 패배해가지고 결국은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특권과 혜택을 받았으니 당을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 이 뼈 때리는 이뇨한 위원장의 말을 어떤 측면에선 지금 받아들이는 게 본인에게도 뭐 실은 아니고 득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실을 최소화하는 그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김두수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통령 측근이면 정계 은퇴를 하라는 거냐 뭐 이런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용도사미가 될지 방금 이제 우리 정우김 전 의원 말씀대로 뭔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지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뭐 한국 정치에서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냥 인적 청산 또는 물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 방식은 과거 상김 시대는 당 총재가 결심하면 됐고 지금은 좀 그보다는 힘이 약해졌지만 당 대표의 영향력 하에 총선 공천위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인데 네. 한국 정치는 어쨌든 양당의 대결주의에 의해서 상대당이 하면 그에 맞서는 야당도 안 할 수 없고 야당이 뭔가 핵심하면 또 여당도 할 수밖에 없는 서로가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뭐 중진의 물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같이 이제 비상한 시기가 되면 서로가 이기감을 느끼면 혁신의 징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그러니까 중진이라고 다 물러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론이 좋지 않거나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실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물갈이는
한국 정치에서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다선 용태론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그 전에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 핵심위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그 전에서 당원들이 계속 수도권 3선 중진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주당의 험지라고 하는 영남권이라든지 이런 지방에 가야 된다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역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계속 뭐 3선까지냐 아니면 뭐 보다 좀 젊은 인재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목표 의석을 좀 이루려면 그런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메가서울 개념으로 지금 던졌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뭐 여러 총선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선 전략으로 이제 제시가 됐고 네. 이게 나중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양당 간에도 결론이 아직 안 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김포에서 끝일 것인가 아니면은 김포 외에 지금 뭐 구리, 하남, 뭐 고양 이제 여러 도시 얘기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태세이고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당론으로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는 단지 그 어느 것이 옳은지는 제 과문한 요 지식 가지고는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네. 옛날부터 정치인과 정치꾼에 관련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치꾼은 3년 후 선거를 바라보지만 정치인, 즉 제대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30년 후 한 세대를 바라본다 그랬는데 지금 3년은커녕 5개월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당이 잘 생각해서 정치적인 그 계산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 편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편입을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잖아요. 네.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결론은 유권자가 내게 하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합니다. 그 비열한 정치 이슈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하철 연장 논의를 진지하게 하라.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김기현 대표, 조경태 의원 뭐 김포 출마해서 심판을 받으라 이런 공세를 펴고 있네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두 분이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당 내에서 이 부분에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않는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방자치를 앞장서 이야기했던 김대중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모시고 있고 또 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당의 어떤 정신적 지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리 좀 망설일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과거 2008년에 뉴타운 공약이 수도권의 민주당이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 패배를 하는 원인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난 그 2008년부터 2015년, 16년까지 수도권의 하우스포와 함께 뉴타운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철회하는 작업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 아까 정호김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대로 정치꾼이 있고 정치인이 있는데 이제는 정치가 즉 100년을 내다보는 정치적 이런 그런 전망을 가진다면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어떤 전망이세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연말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여전히 뭐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도 내가 12월 달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네. 지금 할지 말지를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지금 민주당 내에
중진 용태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이재명 친명계가 비명계를 전부 날려버리면 그 사람들 전부 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하냐면 비명계 의원들도 만나고요.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저한테 전화하고요. 심지어는 진보 정치인도 만난다. 지금 이렇게 계속 군부를 때우고 있는 보수, 상황이거든요. 진보, 뭐 중도 뭐 네. 다 합친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데 해요. 이제 또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양당 중심형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당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어요. 지금 과거에 그 3당이 겨우 성공한 사례는 대통령 후보감이 될 정도의 큰 정치인이 있고 뭐 몇 가지 전제를 했는데 지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당 창당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요. 손혜원 전 의원이 신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몇 명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준석이 정말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이준석과 그다음에 그 유승민 전 의원 간에 지금 교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두 사람이 굉장히 같이 갈 얘기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네. 그리고 이게 정치판이 말입니다. 참 예민한 게요. 어느 조직이든 머리가 두 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2달 동안 인요한 위원장이 할 일이 있죠. 아주 그냥 정말 발에 땀이 나게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는 안 되고 또 역발상으로 보면 어차피 신당 만들 사람이면은 크게 한번 지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신당 만들 거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분은 명분대로 하고 신당 만들 사람들의 명분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네. 계산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두수 총장께서는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대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양당제인데 이 양당제의 폐, 즉 극단적 대결주의와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 내의 통합이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그 극단적 대결 정치의 즉 시전 뭐 대통령 선거의 시전 3가 된다든지 이런 행태가 된다면 제3 세력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여전히 한국은 여론지행상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이 30대 30의 양이 있고 가운데에 어쨌든 40 정도의 중도가 있는데 이 40도 냉정하게 보면 중도적 진보가 20, 중도적 보수가 20인데 이 20, 20이 뭉칠 수 있는 계기는 양극단의 폐해가 드러났을 때거든요. 지금 네. 지금까지는 폐해가 극단적이라서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하는데 각각이 서로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경기도 도민들은 그냥 국민의힘은 버리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광역 시도구,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이 행정체계까지 네.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지역에서부터 이 어떤 식의 통합이나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RN서치, 갤럽, 리얼미터 등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대통령 한 주간의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거의 큰 변화가 없는 상승, 뭐 1%포인트 한국갤럽으로 네. 보면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지층이 조금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관망세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큰 폭으로 오른 조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4.9%포인트 올라간 그 결과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위기감에 따른 결집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따른 기대감, 네. 그리고 뭐 김포시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도권이 바짝 관심도가 이제
이 서울 편입에 대한 것이 높아진 것도 이유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그런데 부정평가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네. 뭐 경남 도민들만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던데 부정평가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그 부울경 지역이 반반, 긍정도 반, 부정도 반 이런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영남권은 아무래도 긍정이 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 민생경제라는 의견이 한 지난 조사보다 2배가량 지금 상승해서 한 44.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날 오염수가 방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 부울경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좀 하락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생 경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는 부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 부울경 지역의 부정평가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 정치권의 화두로 던졌는데 네. 근데 정작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뭐 지역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총선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그것이 이제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단순히 편입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부동산 가치, 또 교통, 브랜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경기 북부냐, 서울이냐, 경기 남부냐 네. 이 선택지도 놓여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5.5%가 이제 전국 조사인데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전국 조사라는 것, 또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역 주민들의 찬반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네. 이것이 가져오는 두 가지 메시지는 주목도는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이슈를 볼 때는 주목성, 네. 그다음에 지속성, 효과성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효과가 있을지, 2008년에 뉴타운처럼 될지, 2010년에 무상급식처럼 될지, 2002년에 수도이전처럼 될지는 뭐 국민의힘이나 또 경기도의 반응도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것에 따라서 또 여론은 뭐 총선이 이제 5개월 정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여론의 동향의 변화는, 방향의 변화는 계속 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응답이 유독 높았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70% 이상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정성조사를 같이 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20대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도시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아무런 명분 없이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안한 그 무속 논란, 이것도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0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이제 진출했을 때 이렇게 서울로 이 시들이 그 인근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이 편입이 되면 여전히 집값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부정 여론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 소장님,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특위를 출범시켰고요. 그 뭐 지자체 여론조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수도권표 얻기 위한 황당 정책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고요? 그렇게 이해될 여지가 있죠. 결국 내년 선거는 뭐 이기고 지는 선거가 아니라 죽고 사는 선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고 대선 연장전이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내년 총선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할 때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권의 후보자를, 유력 후보자를 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선거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이슈를 주도할 만한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는 서울 편입, 이렇게 솔깃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을 쉽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 앞서 이제 출연을 했던 김득수 총장의 경우에도 정치꾼, 정치인, 정치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내놓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든 합리적인 어떤 행정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한 것이든 간에 총선까지 미칠 수 있는 그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세종을 서울에 편입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이거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여론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이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지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5+2라든지 역대 정권에서도 이제 큰 도시를 만들어서 행정의 효율화, 합리화를 이루자는 논의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다 실패를 했었던 사안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메가시티 여론이 여권에서는 그 신행정 수도 이전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았다가 이게 찬반 구도로 바뀌면서 상승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보고서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꺼내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좀 전에 그 20대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그리고 지금 졸속으로 좀 찬반 여론을 붙는 조사들이 지자체에서 지금 막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뭐 교통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 수도권은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게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사님, 뭐 서울 경기 수도권은 그렇다 손치고 방금 이제 윤영 수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세종 충청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부산 경남, 뭐 대구 경북 호남 이런 지역에서의 민심 흐름은 어떨까요? 요동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칫 내년 선거가 메가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아예 전체를 다 서울로 편입하자. 그러면 험지 출마도 없어지고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 한 평 정도만 남겨두고 다 서울로 해버리자. 너무 근데 나간 말씀. 이게 인터넷에서 세종을 뭐 서울에 편입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 해결은 좀 끄덕일 수 있지만 과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편입될 고향, 우리도 편입 안 하남, 시장도 의견 내놓는 편입될 구리. 근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게 희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화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네.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유권자들의 평가나 판단도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인영 소장님, 앞서 뭐 인요한 위원장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뭐 지도부 영남권 중진, 뭐 친윤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잘 실현될 것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대통령을 사랑하면 희생하라 이 말이 굉장히 지금 그 당내의 비주류에게는 불쾌하게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적 쇄신의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이게 지금 탈당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신당이 출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쇄신의 의지를 너무 밝힐수록 이게 그 당내의 비주류 의원들에게는 정반대 메시지,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다만 그 최근에 4개 그 4대 개혁안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경쟁을 또 촉발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예. 제가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해야 할 최대 과제로 예. 윤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재정립 이게 뭐 32.3%던데.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월권이다. 그러면 과연 혁신에 대해서 시선들이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체합니다. 뭐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이른바 윤핵관 또 중진 불출마 이야기를 하는데 화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영호 의원이 불출마든 험지든 가리지 않겠다는 정도의 화답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의 화답 또 윤핵중 윤핵관 중진 의원이겠죠. 네. 윤핵중의 화답, 그다음에 영남 중진 의원들의 화답도 중요한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우갑 앵커의 질문이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이게 정말 핵심 질문인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의견을 끌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구체화되는 게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산에서 차출하는 또 추천하는 사람들이 영남의 그 빈자리를 채워 넣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경선이 원칙이다. 전략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고위원 등에서 근거가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비례 후보들도 뽑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의 검증을 다 해서 그것이 왜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그게 통과되지 않고 관철되지 않으면 나 인요하는 어떤 행동이라도 감수하겠다.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민주당도 총선 기획단 출범시켰잖아요. 네. 단장의 조정식 사무총장인데 비명계 일각에서는 반발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친명 인사다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총선 기획단 내용을 보면은 인선위원들이 청년 여성 해가지고 뭐 골고루 안배가 잘 되어 있는데 일단 문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거든요. 근데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은 총선 기획단의 이제 핵심 멤버라서 이거를 자꾸 가지고 지금 반발을 한다는 거는 결국 공천을 나를 달라 이 얘기밖에 안 되고 지금 그 인요한 혁신위가 한 그 혁신안 중에서 하위 20% 공천 아예 배제하겠다. 이런 걸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이것도 또 친명 논란으로 친명이 한 일이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인지 조금 답답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 주장님, 민주당 탕평 공천 잘 될 것인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했다면서요. 예, 이게 대체로 이 조사 결과를 먼저 한번 보시죠. 조사 결과 보시면 민주당의 탕평 공천 결국 공천입니다. 양당 다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탕탕탕 평평평 이 공천인데 긍정이 35.2라는 것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당평 공천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중도층에서 그렇게 안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막 국민의힘도 절박한 상황에서 몸부림치듯이 저는 더 강력하게 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상민 의원이 됐던 비명계에 쓴소리를 하는 그런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럼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할 테니까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빨리 이재명 대표도 이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욱, 조홍천, 김정민, 이상민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 원하고 싶은 원하는 내용이 뭐냐, 뭘 요구하느냐 마음껏 이야기해봐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앞으로 향후 있을 이 공천에 대한 부분은 우려도 상당히 좀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총선이 다가올수록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가 활발해지는데 이준석 전 대표 뭐 신당 창당 카운트다운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창당을 만약에 할 경우에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준석 신당 창당 시에 민주당 표를 가져갈 거라는 여론조사들이 좀 나왔는데 네. 이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민주당이 35.4, 국민의힘이 32.2로 그 두 당이 굉장히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데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나와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가 좀 빠진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실제 갈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그냥 1위 구도하에서 보수가 분열하는 형태로 갈지 요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경남 지역에서 여권 내 차기 신당설에 대해 네. 윤석열 신당보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영향력이 그만큼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이 지역은 좀 더 면밀하게 이제 경남 지역을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또는 지금 지역의 의원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겹쳐져서 경남이라는 지역은 이 PK라는 지역이 참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K라고 하면 부산이 포함되지만 부산을 제외한 울산까지 제외한 경남이라고 한다면 역대 경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소속이 될 정도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의 경우에도 지난 2016년이었나요? 더불어민주당 18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창원시장에 당선될 정도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역동적이면서 중도적 성향이 강하고 외지로부터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차원에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대한 기대감 좀 뭐 잘해야 되지 않겠냐. 잘해라 카이 이런 어떤 의견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 분당 전제로 한 여론조사도 있던데요. 네. 친명계 정당 또 비명계 정당이 분당할 경우 친명계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이 비명계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아까 그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가 이제 조사한 건데요. 그
민주당 분당을 전제로 했을 때 친명계의 민주당의 경우에 38.4%를 받고 비명계 신당은 16.3%를 받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빠져 있는 게 일단은 그 인물 변수가 다 빠져 있고 네. 또 그 신당의 형태가 비례정당 중심으로 갈 신당인지 아니면 그 전국에 후보를 낼 신당인지 아까 그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유승민 신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이 가정에 근거한 여론조사들은 사실 좀 이렇게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배 수장님, 총선 네. 물갈이론 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예.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과반 이상이 동일 지역구 3선초가 출마 제안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번번이 이제 물갈이론에 대한 여론들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정치권에 이거 과연 3선초가 금지가 이번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엔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은 어느 한쪽이든 이 총선 중진 출마 제한하는 것을 통과시키는 순간 중도층의 여론, 무당층의 여론, 수도권의 여론, 또 2030 MZ세대의 여론을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걸 채택을 한다면 민주당은 채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먼저 채택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간척시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당이든 절박하고 내년 선거가 중도층이나 수도권에 달려있다면 할 수밖에 없다. 네. 어느 정당이든 할 수밖에 없고 한 정당이라도 하면 다른 정당은 연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읽힙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새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 이런 의견도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면서요. 네, 이게 아까 그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네. 그 새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고 56.1, 새로 다시 뽑아야 한다가 29.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교체에 대해서 새 인물로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국회 평가한 걸 보면은 10명 중 8명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교체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 근데 이게 그 중간 평가 과정에서 보면 좀 너무 빠르게 이 새 인물에 대한 그 교체 의향이 너무 높게 빠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의 이제 뭐 제3차 안이 어떤 게 나오느냐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고 또 이 불출마 또 험지 출마 제한한 것에 대한 반응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조정식 총선 기획단에 대한 친명 비명 간의 갈등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동향도 상당히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장님. 예, 역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12월에 아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총선 기획단 및 공천관리위원회 탄생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무고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이 확전될 경우 중동 지역 3,400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릴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확전에 따른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으나 전쟁 중지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은 더디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한반도 정세와 경제 파고 등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내년 4월 총선 승리만을 목표로 설익은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는 다른 냉철한 정부의 위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